네, 어제 서울에 내린 비는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비였습니다. 물에 잠긴 지하철역이 이번에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일대는 어젯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피해가 컸습니다. 많은 비로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컸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하루 종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이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호우라고는 하지만 강남 일대는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현대적 건물과 화려한 도시적 분위기를 풍기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안에서도 하루에 80만 명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곳은 서울의 강남구입니다. 지금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지난 8월 호우로 인해 침수되었던 장소입니다. 보행자를 비롯해 자동차, 버스, 지하철까지 모두 마비되어 통행이 어려웠던 그곳이죠. 지난 8월의 폭우는 80년 만에 기록적 폭우였습니다. 특히 강남 일대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퇴근길 차량들이 물에 잠겨 도로가 침수된 것은 물론 주택과 상가들의 침수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대가 낮은 강남 일대는 물에 잠기기 시작했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물이 차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연 예측할 수 없었던 치명적 사건, 즉 블랙스완일까요? 혹은 위험성이 익히 알려졌지만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 맞닥뜨린 거대한 위기, 그레이 라이너일까요? 폭우로 인한 침수는 강남 일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등 서울 지역 곳곳이 물난리를 겪으며 정전 및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록적 폭우는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일으켰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차오르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숨지고 동작구에서는 비바람에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홍수 사태로 인해 시민 총 19명이 부상을 입고 8명이 실종되고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홍수가 났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강수량이 얼마냐, 홍수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제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피해를 저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홍수라는 것은 정말로 자연재해고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났던 여름에 있었던 그 수도권 이 침수 사태도 보면은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홍수였고 이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죠. 당연히 홍수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피해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차량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략을 바꿔서 서울시에서 홍수를 막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홍수는 나더라도 침수 피해를 막는 그런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굉장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제 앞으로 이번에 수도권 침수처럼 시간당 강우량이 굉장히 아주 센 이런 엄청난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빨리 예보를 내리고 경보를 내려서 사람들이 대피를 하게 되고 사실 이번에 그 관악구 신림동에서 사람이 죽은 일도 어떻게 보면은 저지대에 위치한 반지하에 사는 장애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약 계층과 취약 공간이 이제 결합된 것인데 왜 여기에 이제 미리 사전적으로 대피 일이 없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예경보 시스템을 굉장히 우리가 잘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를 잘 제공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사실 내가 사는 집이 얼마나 침수에 위험한 지역인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거를 사실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별로 이것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작년부터 하지만 환경부에서 홍수 위험 지도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는 해줬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보지도 못한 어떤 정보의 접근적인 제한이 있었고요. 또한 보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서울시에서도 침수 흔적도라는 것을 공개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이 침수가 됐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다 정보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집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를 안 했던 것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이죠. 왜냐면은 내 집이 위험한지를 알아야지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실제로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빨리 대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알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보에 제한 없는 접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 이제 서울시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비가 내렸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지하에 살고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지 앞으로 이런 침수, 홍수라는 어떤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우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 곳곳에서 일어난 이 침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2021년 발표한 유역 특성 기반의 서울시 침수 위험성 분석에 따르면 예전부터 일어났던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이들 4개 지역의 침수 원인은 대동소이합니다. 빗물 덮개 설치 및 토사로 인한 빗물바지 기능 상실, 노면수의 저지대 유입, 하수 관거 통수 능력 초과로 인한 우수 맨홀 역류 등 매번 비슷한 원인으로 폭우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겼습니다. 즉, 서울시의 물난리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집중 폭우가 불러온 장면들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낯익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해 7월 2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한강 인도교의 물높이가 공식적으로 계측된 이래 가장 높은 12m 26cm를 기록해 철교 교각과 둑이 무너지고 남대문까지 침수됐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심지어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폭우로 인한 피해 사진들이 한여름 신문 일면은 물론 뉴스에도 여러 번 송출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피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홍수를 어느 정도로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취약 지역이 얼마나 있고 여기에 얼마나 홍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취약성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사실 요새 해외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들은 어떤 거냐면은 물리적 취약성이 아니고 경제적 피해 아니면 정말 인명 피해, 피해를 저감하기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지역이 이제 침수가 되는데 그 침수되는 지역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산이나 호수나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다. 그러면 사실 여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홍수가 나서 침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거나 그 지역이 아니면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어떤 산업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정말로 소중한 부분 우리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피해적인 측면에서 저감시켜야 되는 지역은 우리가 훨씬 더 홍수 방어 목표를 높여야 되는 이제 그래야 되는 정당성이 있는 거죠. 지난 8월 일어난 폭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 건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 40대 발달장애 여성과 그의 여동생 그리고 조카가 사망했고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장애로 인해 대피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관악구 신림동에 가 취재해보니 반지하 주택이 상당히 많았으며 관악구 신림동은 침수 위험 지도가 제작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침수 위험도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반지하에 방범창이 굳게 설치되어 있어 침수 시 대피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논란이 되자 서울시에서는 20만 반지하 거주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하 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고 10년에서 20년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가 과연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했으나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연 2만 가구에 그칩니다. 반면 서울에는 약 20만 가구가 지하 혹은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지하, 반지하 가구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모두를 반지하 거주자들에게만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인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1,669가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단시간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근데 서울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만 가구 이상이 지금 이제 반지하든 취약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어떤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좀 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문제의 원인을 반지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원인 파악 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주거의 형태이든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 피해는 앞으로 더 잦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의 문제는 이번 기회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가 폭우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일어난 대홍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지난 10년 홍수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을 세워왔을까요? 2011년 당시 오세훈 시장은 시간당 100mm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는 도시수해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서울 시내 7개의 침수 취약 지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2011년 8월 시장직을 사임하게 되면서 이 계획은 연기되었죠. 다음으로 취임한 박원순 전 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하수관거 용량 확대와 대심도 빗물 터널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양천구 신월동 한 곳에만 빗물 터널을 짓기로 하죠. 시간당 95에서 100mm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은 2020년 5월 완공되었습니다. 이번 폭우 때 양천구 일대의 피해가 적었던 건 이덕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은 2015년 3월 서울시 강남역 일대 종합배수 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잡는 배수구역 경계 조정과 지하배수 시설은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서초동 용어리 공원에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2018년에는 강남역 일대 침수 원인 중 하나인 강남역 주변의 역경사 하수관 개선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배수구역 경계 조정 공사까지 2016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과 지작물 이설의 문제로 완공을 2024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박 전 시장 때 시작했던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는 시간당 85mm의 강우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되어 폭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6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적 사유도 얽히게 됩니다. 수해 대책이 잘 마련되는 것 같았으나 올해 서울시 수해 방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900억 원가량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수해 방지 예산이 삭감된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며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시가 제출한 수해 방지 예산을 250억 원 가까이 삭감했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서울시 언론 담당관실 관계자는 수해 방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혔죠. 내년도 그 세출 예산액이 보니까 475억 3,4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그
우리 물순환 안전국이라고 할 수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 실링이 대부분 저희 실국본부로 할당이 되세요. 네. 실링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링 범위를 우리가 좀 많이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좀 극복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예산 편성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예산 삭감은 시의회의 권한입니다. 서울시가 예산의 기본 틀을 제공하면 시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해 합당한 내역인지 검토를 하는 구조이죠.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시의회가 2021년 대비 2022년 최종 예산을 896억 원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 감액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안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최초 예산안을 서울시가 제출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예산의 기본 틀을 서울시가 만들고 그 예산을 증액 및 감액하는 게 시의회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그리고 시의회 모두 예산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감축 논란을 두고 서로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피해 복구와 더불어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 감소를 위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폭우에 취약하다는 점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서울시는 과거부터 꾸준히 수해 대책을 수조 원 써가며 구상해왔죠. 침수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시적인 대응책을 원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구상한 여러 빗물 터널들이 피해를 막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사람들이 재해를 피할 수 있는 알림이 역할을 해주진 않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서울의 상당수 지하철역에 물이 차고 전동차가 역에 정차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관련 경보와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거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집중호우는 언제나 지하, 반지하 가구들을 위협하지만 이런 주민들을 위한 긴급 경보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죠. 우리 정부 그리고 서울시는 국가 차원의 긴급 재난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폭우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 또한 수그러들었을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폭우에 대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일어난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국가, 서울시의 침수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국가 및 서울시의 대비에는 한계가 있으며 침수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 또한 필요합니다.